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여자 최영순입니다. 오늘은 신념이 기적을 낳는다 읽어보겠습니다. 당신 안에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훌륭한 것을 현실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한 알의 씨앗이 잠자고 있다.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가 바이올린 현에서 훌륭한 명곡을 이끌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도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훌륭한 재능을 끌어내 주기 바란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40살이 넘을 때까지는 하는 일마다 실패의 연속이었다. 어디를 가나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는 존재였다. 그러나 어느 사건이 계기가 되어 그의 마음속에서 잠자고 있던 천재적 재능이 눈을 떴다. 그리고는 그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그 사건이란 슬픔과 애정이 얽힌 것으로 그가 진실로 사랑했던 앤 레트리지아가 원인이었다. 사랑의 감정은 신념과 유사한 마음의 상태이다. 사랑도 신념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내가 대성공을 거둔 수많은 사람을 조사하는 도중에 발견한 것인데, 위대한 성공자 뒤에는 그를 사랑으로 굳게 지탱해 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좀 더 상세하게 신념의 힘을 알기 위해 신념에 산 사람들을 알아보자. 우선 첫째로 들어야 할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누가 어떠한 반론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교의 근본은 신념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위협은 기적이라고 말해왔으나 기적은 신념 위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기적은 신념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어떤가? 그는 신념의 놀라운 가능성을 마음으로부터 믿은 사람이다. 그에게는 한 벌의 옷을 살 돈도, 군함도, 그리고 한 사람의 병사도 없었으나 신념이라고 하는 위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 신념의 힘이 2억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움직이게 하여 한 사람의 마음처럼 한 곳에 모았던 것이다. 도대체 신념 외에 이런 아슬아슬한 고개를 수행할 힘이 달리 무엇이 있겠는가? 억만장자를 만드는 연설. 성공하는 경영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신념은 물론이거니와 협력도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US 스틸사를 설립하여 억만장자가 된 찰스 스와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1900년 12월 12일 밤 뉴욕 5번가의 유니버시티 클럽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80명의 부호들이 모여 있었다. 어느 청년 실업가를 초대한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렇지만 그의 대부분의 만찬객은 그 만찬회가 미국 재계를 뒤흔들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J. 에드워드 시몬스와 C. 스튜어트 스미스 두 사람이 전날 피츠버그를 방문했을 때 찰스 스와브에게서 받은 후한 대접에 대한 답례로 열린 이 만찬에는 아울러서 철강 업계의 신진으로 떠오르는 그를 은행가들에게 소개하려는 뜻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만찬객들은 그가 얼마나 뛰어난 수학가인지 미처 생각도 하지 못했다. 또 뉴욕 사람들은 긴 연설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모두에게 호감을 주려고 10분 내지는 20분 정도에서 연설을 마치도록 그에게 몰래 조언해 주는 사람도 있었다. 스와브의 왼쪽에 앉아있는 주최자격인 제이 모건마저도 어리상 참석한 것으로 보였다. 다음날 신문에 게재될 만한 화제가 있을 리 없는 흔한 만찬회였다. 만찬객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7, 8코스 요리를 끝냈지만 특별한 화제가 없어 모두가 지루한 듯했다. 스와브가 알고 있는 은행가나 실업가는 거의 없었다. 그는 아직 일부 지역에서만 이름이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만찬회가 끝나갈 무렵
방법에는 재계의 보스인 모건을 비롯하여 모든 참석자들이 이 청년 시륵가에게 완전히 반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날 밤 찰스 스와보의 연설은 문법적으로는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니었으나 위트가 풍부하고 핵심을 명확하게 찌른 짜임새 있는 연설이었다. 무엇보다도 스와보가 설명한 총액 50억 달러에 이르는 대계획에 참석자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연설이 끝났는데도 아무도 자리를 뜨려고 하지 않았다. 스와보의 연설은 장장 90분이나 되는 연설이었지만 모건은 곧 그 구석진 곳에 있는 테이블로 데리고 가서 1시간 이상이나 긴 대화를 나누었다. 무심한 반응을 보이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스와보의 매력적이고 흠없는 개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결정적인 것은 그가 발표한 내용, 즉 당장이라도 실현이 될 것 같은 철강업계 재편성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건에게 새로운 상품 계획안을 들려왔었고 투기꾼인 존 케이츠도 모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 건물 실업가가 슈와브의 구상을 듣고 완전히 넋을 잃었다. 그의 구상은 수천 개가 넘는 소회사를 흡수하고 때로는 이익도 내지 못하는 회사까지 모두 통합하여 거대 기업으로 만드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 구상 자체는 이미 1세대 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철강 업계에도 존 게이츠가 자회사만을 체인화한 아메리칸 드릴 스틸 앤드 와이어를 창립하고 있었고 모건과 함께 연방제강사라는 통합회사를 만들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것들은 앤드류 카네기의 대규모 수직통합 조직에 비하면 53개 산하되는 멤버가 출자하고 있는 협동조합마저도 마치 소꿉장난처럼 보였다. 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단결을 해도 카네기의 거대한 조직에는 털끝만큼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것은 모건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완고한 스코틀랜드 로인인 앤드류 카네기는 모건의 소업체들이 자기 사업에 도전하는 것을 관망하고 있다가 눈에 거슬릴 경우에는 가끔 엄하게 일침을 놓기도 했다. 모건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었으므로 어떻게 하든 카네기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결심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스와보의 연설은 모건에게 그 방법에 대한 힌트를 제시하고 있었다. 스와보의 연설을 듣고 모건은 지금까지 하던 방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를테면 카네기의 전 조직을 매수해버리지 않는 한 모건의 조직은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1900년 12월 12일의 만찬회에서 스와보가 한 연설에는 카네기의 철강회사가 가까운 장래에 모건에게 흡수될 수 있다는 암시가 들어있었다. 또 스와보는 국제적인 시야로 철강계의 장래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실행하기 위해 먼저 조직을 근본적으로 재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무계획에서 난립하고 있는 공장이나 설비를 정리 통합하여 자본을 일원화하고 원자재의 유통을 개선하고 전개와의 연계를 설명했던 것이다. 그리고 스와브는 그 연설에서 카리브해를 노락질하고 다녔던 해적이 얼마나 큰 잘못을 범했는지 예를 들면서 무엇이든 독점하여 값을 엄청나게 올려 사리를 깨하려는 경영 자세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법이 얼마나 근시안적이며 온 세계의 모든 분야가 발전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철강 시장만을 독점하려는 것이 타 사업의 발전에 어느 만큼 압박을 주어왔는가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여기서 우두머리를 바꿔 철강의 가격을 끌어내리면 시장은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며 철강은 더욱더 여러가지 분야에 사용하게 되어 세계적인 장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서화부는 그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겠지만 현대에서의 대량 생산 전략의 시조가 되었던 것이다. 유니버시티 클럽의 만찬하에서 돌아와서 모건은 장밋빛으로 빛나는 서화부의 계획을 생각하면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한편 서화부는 피츠버그에 돌아와 철강 사업을 계속하였다. 게일리나 그 밖의 멤버들도 집으로 돌아와 주식시장을 주시하면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다. 모건이 허리를 펴고 일어날 때까지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만찬회에서 들고 나왔던 서화부의 맛있는 요리적 대대적인 구상을 소화하는 데 걸릴 시간은 단 일주일이었다. 모건은 이 계획에 따른다면 자금 조달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곧 서화부와 손을 잡으려고 생각했으나 그의 앞길을 막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케네디가 자기 조직의 멤버인 서화부가 월가의 제왕과 손을 잡는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더구나 카네기는 이 월가를 걷기조차 싫어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모건은 중개역으로 존 케이츠를 지명했다. 케이츠의 책리학이란 서화부가 필라델피아의 호텔에 머물고 있을 때 우연히 모건이 그곳에 나타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운이 나쁘게도 그날 모건은 병이 나서 뉴욕의 자택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중개자가 되어 후일 서화부는 뉴욕에서 정식으로 모건과 재회를 했다. 어느 경제 전문가에 의하면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A. 케네디가 계획한 것이며 서화부를 위해 열린 그 만찬에도 그 유명한 연설도 그리고 서화부와 모건과의 만남도 모두가 빈틈없이 이 스코틀랜드인이 고안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 모든 것이 서화부의 치밀한 계획과 열정 그리고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아무도 그 만찬회에서 모건이 서화부의 계획에 그 정도로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한층 더 흥미를 나타내리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서화부는 모건에게 진심으로 열의를 다해 설명했다. 개개인의 힘을 한계를 설명하고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려는 시스템을 발표하는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새로운 철강계의 별처럼 보였다. 그는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역설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다른 어느 누구도 흉내를 낼 수 없으며 또한 함께 협조하여 한몫 보자는 사람의 생각의 사람은 일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감사합니다.